자, 이번 시간에는 9장 부채회계, 그래서 363페이지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게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제 다 왔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복습 한번 해보죠. 자, 대차대조표는 차변이 자산, 부채, 자본이었다. 그래서 자산은 첫 번째 유동자산, 두 번째 고정자산. 부채도 역시 첫 번째 유동부채, 두 번째 고정부채. 그 다음에 자본은 첫 번째 자본금, 두 번째 자본잉여금, 세 번째 이익잉여금, 네 번째 자본조정. 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사실은 자산까지는 다 끝냈어요. 자산까지 끝내고, 자, 이번 시간에 할 부분이 이제 부채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정도에 우리가 공부할 것이 자본, 이렇게 돼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쪽을 공부하면서 이쪽도 거의 한 80% 이상은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쭉 정리만 하는 과정만 거치면 돼요. 자, 그래서 유동자산에서 다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중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죠? 방좌자산하고 재구자산이 되고요. 고정자산에서도 역시 세 가지로 중분류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 시간까지 다 공부를 했고요. 자, 우리가 회계에 있어서는 항상 거래의 이중성이다, 이런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거래의 이중성. 거래라는 게 가고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내 혼자 거래하는 게 없어요. 그죠? 항상 내가 있으면 거래에선 거래, 상대방이 있기 마련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산이다. 그럼 적어도 상대방은 부채 아니면 자본에 해당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거의 부채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채는 우리가 이쪽을 공부하면서 상대편 계정 과목을 이미 다 살펴봤어요. 살펴봤으니까 특히 이쪽에서 살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간단히 추려서 보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363페이지 보시면은, 자, 부채의를 한번 보죠. 자, 부채는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역시 자산도 그런 용어에서 시작됐죠. 자,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그 이행의 자원의 유출이 예상된다. 돈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 앞으로.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해서 쭉 여러 가지 특징을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특징을 읽어주시고요. 자, 기업 회계 기준상 분류, 그 밑에 2번을 좀 보죠. 첫 번째 유동부채. 자, 굵은 글씨만 보죠. 1년 이내에 도래한다. 뭐가? 지급기일이겠죠. 그 다음에 단기부채라고도 한다. 짧은 기간에 돈을 갚아야 되니까 단기부채다. 자, 종류를 봐요. 매입채무. 저쪽에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걸 볼 때는 뭘 봐야 돼? 뭘 생각해야 돼? 요 유동부채를 공부할 때는 요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요쪽하고 다 대칭이 되는 거예요. 대칭. 기간으로 따지면 얘는 얘하고 또 대칭이 되죠? 1년 이내냐, 1년 이후냐. 대칭이 되고, 얘는 일단은 얘랑 대칭되고, 얘도 역시 다시 고정부채랑 대칭이 되겠죠. 뭘로? 1년을 기준으로. 자, 그래서 매입 채무다. 그럼 이쪽에 당좌 자산에 뭐가 있었죠? 매출 채권이 있었다. 내가 채무면은, 내가 외상으로 사왔으면 쟤는 외상으로 파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으면 저쪽은 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그랬어요. 그럼 저쪽에 뭐가 있어요? 단기 대여금. 내가 돈을 빌려왔으니까 쟤는 빌려줬겠죠. 그래서 저쪽은 단기 대여금, 이쪽은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미지급금. 내가 아직 돈을 안 줬어요. 저쪽은 뭐예요? 미수금, 이렇게 되겠죠. 내가 안 줬으니까 저쪽은 아직 안 받았겠죠. 자, 그 다음에 선수금. 내가 돈을 미리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준 상태에서 돈을 미리 받았다. 그럼 저쪽은 뭐예요? 미리 줬다. 그렇겠죠. 자, 나는 돈을 미리 받았으니까 돈을 받은 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돼. 물건을 주든지 용역을 내가 제공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선수금하면 부채가 되고, 저쪽은 미리 줬겠죠. 미리 줬으니까 지급했다. 그래서 선급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금은 우리가 6장에서 공부해봤죠? 예수금. 한번 정의 한번 더 읽어봐요.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예수액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에 가시면은 월급을 탄다. 그럼 월급을 탈 때 꼭 뭐가 떼고 나오죠? 보통 세금이 떼고 나와요. 세금. 소득세를 떼고 나오고요. 또 보험료,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것들 떼고 나오죠. 자, 회사에서 그걸 떼고 주는데 그게 회사 돈이다? 아니다라는 얘기죠. 어디다 납부해야 되죠? 세무서라든지 아니면 각 보험회사라든지 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회사가 그 돈을 갖고 있더라도 회사 게 아니고 나중에 회사도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가야 되니까 그게 예수금에서 부채가 되는 거고요. 자, 미지급 비용 있어요. 미지급 비용, 비용인데 아직 안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미지급 법인세, 미지급 배당금, 배당금인데 안 준 거.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 부채, 특이한 개념이 나왔죠. 이건 다음에 살펴보고요. 자, 선수 수익, 수익인데 미리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이제 단기 부채성 충당금 이런 개념 처음 보는 개념이 나오죠. 그건 우리가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동부채에 속하는 친구들은 거의가 이거하고 다 통한다는 얘기예요. 한두 가지 빼놓고. 왜? 이 거래 상대방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니까 야가 안 받았으면 얘는 안 준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당좌 자산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다 살펴본 내용들이죠. 자, 고정부채 보죠. 고정부채. 역시 굵은 것만 보면은 1년 이후다. 1년 이후. 1년 이후에 돈이 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장기부채라고도 한다. 아까는 단기부채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채. 그리고 사채. 자, 사채에 대해서는 우리가, 8장에서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죠? 사채. 내가 사채면은 고정부채에 속한다고 그러죠. 내가 사채면 상대방은 유가증권에 들어갈 거예요. 유가증권에 포함돼서 여기 당좌 자산에 들어갈 때는 단기 매매증권, 이쪽에 들어가야 될 때는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내지는 지분법적인 주식은 이쪽이 하고 관련되겠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관련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저쪽에 뭐가 있겠어요? 여기는 단기차입금이 있을 거고요. 그죠?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이 있을 거고 이쪽에는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요구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성 매입채무. 그러다 보니까 고정부채는 이쪽 투자자산하고 같이 상응이 돼야 되죠. 여기가 장기성 매입채무니까 여기는 장기성 매출 채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장기 부채성 충당금. 아까 우리가 유동부채에서 단기 부채성 충당금 이런 테마가 있었는데요. 역시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이연법인세 대 이건 처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구백에서 살펴볼 거예요. 중구백에서. 그래서 이연법인세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은 아닌데 미지급 법인세다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꼭 그건 아니에요. 꼭 그건 아니고 달리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개념을 파악할 때 그렇게 정도로 파악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분류를 보죠. 기타 분류에서 화폐 확정 여부에 따른 분류에서 화폐성 부채하고 비화폐성 부채다. 이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자, 갚아야 될 돈이 화폐액으로 픽스가 돼 있다, 정해져 있다 그럴 때는 화폐성 부채고요. 비화폐성 부채는 그게 얼마를 갚을지가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외화로 우리가 차입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환율이라는 게 어때요? 시간 계속 변하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픽스가 안 된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의 확정 여부에 따른 분류에서 확정 부채와 우발 부채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확정하고 우발. 자, 이미 확정이 된 거 하고요. 우발. 우연히 발생될 수 있는 채무예요. 우연히 발생될 수 있는 채무. 자, 그래서 우연히 발생될 수 있는 채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샀다. 그럼 보통 요새 AS 보장 1년 무료 서비스 뭐 그런 거 있죠. 자, 그러면 컴퓨터를 파는 기업에서는 그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은 고쳐주는데 돈이 들어가죠. 공짜로 고쳐줘야 돼요. 돈을 안 받고. 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나는 경우에는 돈이 나갈 거예요. 그죠? 안 나면은 돈이 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무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우발 채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채가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부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위쪽 자산 쪽에서 당좌 자산하고 주로 투자 자산하고 관계된 친구들을 생각하시면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 살펴본 것, 주로 안 살펴보고 부채 쪽에서만 주로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부채성 충당금이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자, 우리가 유동부채에서는 아까 단기 부채성 충당금, 고정부채에서는 장기 부채성 충당금 이런 게 있었죠. 자, 단기냐 장기냐 해서 어쨌든 그 부채성 충당금이 뭐냐? 부채성 충당금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의의를 한번 읽어봐요. 자,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같이 좀 읽어주세요. 자,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하면 단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기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그 금액을 추산해서 부채성 충당금으로 계산하자 그랬어요. 자, 그럼 부채성 충당금은 왜 충당을 하세요? 왜 쌓쳐요? 부채성 충당금을 적립하는 목적이 뭐예요? 네? 비용? 비용 들어가요, 일부. 다시 한번 읽어요. 당기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기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인데 지금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어요.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다. 당기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인데 지금 안 나갔고 나중에 나갈 거다. 그런데 당기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쌓는다. 왜 쌓는데요? 항상 회계학 공부할 때 대차대조표 아니면 손익계산서 갖고 이론을 접근하라고 그랬죠. 자, 이건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수익과 비용의 대응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회계 논리는, 회계 이론들은 거의가 대차대조표냐 손익계산서냐 요거의 논리에 따라서 여러분들 다 접근하시면 돼요. 거의가 80, 90%가 다 그거예요. 자, 우리가 회계 목적 의사결정에 이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그 정보 제공의 수단으로 쓰인 게 재무제표다. 그래서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재무 상태, 어떻게 하면 그 기업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상태를 잘 나타낼까. 또 손익계산서는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기업의 경영 성과를 잘 나타낼까. 즉 수익하고 비용을 잘 나타내서 이익을 잘 구분해서 표시할까. 이게 이제 포커스가 두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뭐 현금흐름표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그 다음의 문제의 차원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어떤 것을 얼마나 벌었느냐, 손해났느냐, 이게 지금 주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것을 기본 재무제표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계 이론을 공부할 때 거의가 대차대조표 차원에서 접근하든지 아니면 손익계산서 차원에서 접근하면 거의 80, 90%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어들 다 그쪽에서 따오는 거예요. 그쪽에서. 역시 이것도 뭐예요? 자, 지금 수익에 비용이 있긴 있는데 언제 지금 그 돈이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다. 앞으로 나갈 거예요. 앞으로 나갈 건데 그 나가는 이유가 지금 현재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갈래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과 비용을 잘 대응해가지고 적절한 기간 손익을 계산하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채성 충당금을 쌓아놓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이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어요. 언제 나간다? 앞으로 나갈 거다. 그래서 그 용어를 우리가 부채성 충당금이다. 충당금이다. 나중에 충당할 거란 얘기예요. 지금은 아닌데.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죠. 그 세 번째 줄. 이들 부채성 충당금은 이를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그 전부터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고정부채에 속한 것으로 기재할 수 있다. 기재한다가 아니라 기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객관식 같은 경우 거기서 사기를 많이 치죠. 뻔해요. 객관식 같은 경우 이론 문제에서 할 때는 전부 기재해야 한다.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의 답은 only you, 뭐 반드시 이런 것들이 거의 답일 확률이 높죠. 그런데 이제 출제위원님들도 점점 더 영악해지죠. 왜? 수험생들이 영악해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잘 맞춰서 같이 따라가 줘야 돼. 머리를 같이 굴려줘야 되죠. 자, 그러니까 반드시 고정부채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으면 고정부채에 속한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는 얘기네요. 자,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자, 기업회계 기준상 부채성 충당금의 종류는 퇴직급여 충당금, 판매보증 충당금이 있다. 퇴직급여 충당금, 판매보증 충당금. 그 밑에 보시면은 당구장 표시하고 평가성 충당금 해놓고 대손 충당금, 감가상각 누계. 옛날에는 감가상각 충당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합쳐진 금액이다, 이제 그렇게 바꿨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부채성 충당금을 공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가성 충당금을 공부하고 있다. 자, 그래서 부채성 충당금은 주로 퇴충금이다. 퇴직급여 충당금. 그 다음에 뭐였죠? AS 판매보증 충당.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평가성 충당금에는 대손 충당금하고 감가상각 누계. 자, 요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왜 굳이 부채성
같은 충당금인데 왜 얘는 부채성이고 얘는 평가성이냐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고 간혹 객관식 문제에서 이제 요걸 섞어놓고 성격이 다른 한 놈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자, 그래서 평가성 충당금에서 이제 이미 우리가 공부한 내용인데요. 대손 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액 이 친구들은 자 대손 충당금은 내가 받을 채권 앞으로 내가 돈을 얼마 받아야 되는데 너 다 받을 자신 있어 이렇게 물을 때 아니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가 이만큼의 100억의 돈을 받을 게 있는데 너 안 떼고 100%다 받을 자신 있어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니요가 얼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가 받을 금액이 얼마냐? 예를 들어 100억을 받을 게 있는데 그중에 10억은 자들이 떼먹을 것 같다. 그래서 10억 빼고 90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표현할 때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사용해서 우리가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감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죠. 매출채권 내지는 수치채권에서 대손 충당금 빼가지고 실질적으로 네가 받을 수 있는 게 얼마 이런 식으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어요. 또 감가상각 누계액도 예를 들어 건물을 샀다. 100억짜리 샀는데 자 1년,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정액법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1년에 10억씩 닳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100억 주고 산 건물이 10억 달았다. 그래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90억. 2년 지나면 충당금이, 누계액이 20억. 그래서 80억 남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자, 그렇게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산이 얼마가 있다. 자산이. 그러니까 차감 전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충당금을 빼가지고, 충당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해서 자, 여기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고 충당금이 얼마 들어가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 요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부가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장부가액이 이렇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총 이만큼 있는데 요중에 못 받을 거 얼마 내지는 비용화된 거 얼마.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남아있는 거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충당금을 뺀 금액을 우리가 장부가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표현하는 게 평가성 충당금이었고요. 자, 부채성 충당금은 아까도 읽어봤지만 앞으로 돈이 나갈 애예요. 그런데 현재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뭐예요? 그냥 부채예요, 부채. 부채인데 아직 안 나갔죠.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로 표현하기 위해서 부채성 충당금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학생들은 아직 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퇴직급여 충당금이 뭔지를 모르죠. 한번 읽어보죠. 자, 기업의 임원이나 직원이 퇴직하게 되면, 기업의 임원이나 직원이 퇴직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시의 월 평균 급여에 근무 연수를 곱해서 계산된 금액을 계산된 퇴직금을 퇴직 시점에 지급받게 된다. 자,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은 자, 직원이, 임직원이죠. 임직원이 퇴직할 때, 자, 자기 근무연수 곱하기, 월 평균급여. 자, 근무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치, 1년에 한 달치씩. 예를 들어 10년 근무했다 그러면 10달치.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 상 그렇다는 얘기지. 일반 모든 기업이 다 이걸 적용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최소한 이만큼씩은 줘야 된다, 이게. 이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거고요. 회사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게 높아지겠죠? 그죠? 이게 높아지고, 이게 지금 근무 연수 이랬지만 사실은 1년에는 1년 근무하면 하나. 2년 근무하면 둘, 근데 3년 근무하면 뭐 3.3.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올라가죠. 그게 누진제라고들 표현을 하면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최소한 요만큼을 줘야 돼요. 이건 이제 어쨌든 근로기준법단 얘기고요. 기업마다 이런 그 퇴직금 지급률이 따로 있는 경우에 그 율대로 적립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직원이 퇴직할 때 주는, 평소에 지금 매년 주는 게 아니라 언제 준다? 직원이 퇴직할 때 줘야 된다. 퇴직할 때. 자, 예를 들어 10년 근무했다. 10년 근무했으면 이 사람은 10년 후에 받는 거예요. 10년 후에. 자, 근데 10년 후에 받는다고 그래서 10년 후에 이 돈을 주는데 이 돈이 10년 시점에 지급된다고 그래서 그때 비용으로 처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 10년치를 주는 이유는 이 사람이 10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매년
10분의 1씩 쌓아나가야 돼요. 부채를. 그렇겠죠. 10년 있다가 10년 만에 퇴직을 한다고,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준다고 해서 퇴직하는 시점에 이 돈을 준다고 해서 이 시점에 다 비용으로 잡는다면은 그럼 1년서부터 9년 차까지는 비용이 하나도 발생 안 하는 거죠. 근데 주는 이유가 10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줘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1년 근무하면 한 달치는 확보하는 거고 2년 근무하면 두 달치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직원이 확보되는 시점에서는 퇴직금을 받아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이걸 부채로 잡아는 부채로. 부채로, 대변은 부채로 잡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는 퇴직금 주는 비용이야 해서 퇴직급여 이렇게 이제 쌓아놓거든요. 자, 어쨌든 거기서 그리고 첫 번째 주 기업의 임원이나 직원이 퇴직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는 좀 심해졌어요. 심해져서 예를 들어서 기업의 직원이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주는 게 퇴직급여 충당금이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죠? 왜? 퇴직급여 충당금은 임원도 퇴직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임원도 퇴직금 받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5 학문이 나왔다. 지문이 5개가 나왔는데 이거 빼놓고 틀린 게 없다 그러면 그게 틀린 거예요. 그렇죠. 객관식은 그 중에서 제일 틀린 거 찾는 거예요. 5개 지문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지금 기업의 직원이 퇴직하게 되면 주는 게 퇴직급여 충당금이다. 이렇게 말했다면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틀린 게 있으면 그게 답이고 다른 게 틀린 게 없다면은 이게 답이란 얘기예요. 요새는 좀 치사해졌죠. 문제 내시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완벽하게 잘 알아야 돼. 어쨌든 임원도 퇴직금 받는다. 임원도 퇴직금 받는다. 자,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은 맨 밑에 보시면은 그 분계 표시가 돼 있죠. 자, 그럼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발생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연말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부채로 쌓아놔야 되겠다. 부채로 적립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적립할래? 그러면 차변, 대변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쌓는 목적이 뭐라고? 부채를 쌓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에다가 퇴직급여 충당금 얼마를 쌓는데 이때 이쪽에 차변에 계상되는 계정 과목이 뭐다? 퇴직급여다. 퇴직급여 얼마? 자, 이 급여가 아직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안 나갔지만 언제 줄 거다? 그 친구가 퇴직하는 시점에 일단 부채로 잡아놨다가 이걸 꺼내서 줄 거다. 이걸 꺼내서. 자, 그럼 퇴직금 줄 때는 어떻게 해요? 퇴직금 줄 때. 자, 퇴직급여 충당금이 이쪽으로 오고요. 여기서 계속 주는 거죠. 부채를 지급하는 거에 대변에 현금 이렇게 나와요. 자, 간혹 객관식 같은 데서 다음 중 손익에, 단기 손익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손익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퇴직급여 충당금 범위 내의 퇴직금 지급. 안 미치죠. 왜? 손익하고 관계된 계정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객관식이 됐든 주관식이 됐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분계예요. 분계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분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자, 퇴직금 주었다. 그럼 대변이 현금 나갈 거. 돈 나갔죠. 어디서 줬다?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줬다. 그러니까 단 퇴직급여 충당금 범위 내의 퇴직금 지급이겠죠. 어쨌든 이런 거래는, 반복 거래는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죠, 당연히. 왜? 손익 계산서와 관련된 계정 과목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분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분계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이걸 얼마를 쌓을 거냐, 이 한도를.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를 얼마 쌓을 거냐. 자, 바로 그 분계 위에 문단 있죠. 자, 퇴직급여 충당금은 단기 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게 될 퇴직금 추산액에서 이미 계상된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것을 적립하자. 자, 올해 말 현재 시점에서 다 임직원이 다 그만둔다고 했을 때 얼마를 줘야 되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얼마냐. 요 차액만을 추가적으로 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쌓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대손 충당금 쌓아봤죠?
대손 충당금 적립해 봤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어떻게 적립했어요? 자, 내가 총 못 받을 거 얼마. 근데 지금 대손 충당금에 적립된 금액 얼마. 그래서 그 차액만을 추가적으로 적립했죠. 자, 그런데 오버돼 있으면 환입했죠. 오버돼서 환입했어요. 역시 퇴직급여 충당금도 오버되면 여러분들이 환입을 하시면 돼요. 자,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죠. 자, 예제 1번. 단기말 현재 전 임직원이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될 퇴직금은 1,500만 원이다. 그런데 회계연도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은 1,300만 원이다. 내가 총 줘야 될 부채는 1,500만 원인데 현재 부채로 잡아놓은 게 1,300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00만 원만 추가적으로 적립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차변에 퇴직급여 200만 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금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김명태 씨 사직으로 퇴직금 150만 원을 소득세 10만 원 공제 후 현금으로 줬다. 자, 현금으로 줬대요. 자, 퇴직금이 얼마? 150만 원인데 10만 원 빼고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줬다? 140만 원 줬어요. 자, 그런데 10만 원을 뗀 건 지 돈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납부해야 될 돈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이 받아가야 될 퇴직금은 얼마다? 150만 원이다. 그럼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얼마를 빼줘야 된다? 150만 원을 빼줍니다. 자, 15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40만 원밖에 안 줬다. 내가 10만 원 들고 있다. 그러나 그 돈이 내게 아니다. 어디 내야 된다? 지금 소득세죠, 소득세. 나중에 그 세무서에 갖다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시적으로 들고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얘를 소득세 예수금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테마가 판매보증 충당금이다. 판매보증 충당금.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이미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똑같은 부채성 충당금에 해당되고요. 자, 판매보증 충당금은 뭐냐면 AS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판매를 한 다음에 그 품질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게 돼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6개월 내지 1년 동안 무상 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차를 사도 그렇고 거의 모든 제품이 그걸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것들이 그 보상이 발생될지 안 될지는, 즉 고장이 날지 안 날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업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씩 고장 나더라 이렇게 경험률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추정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쌓게 돼 있어요. 자, 한번 판매보증 충당금을 읽어보죠. 자, 기업이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제품의 품질이나 수량 등의 결함이 있을 시 이를 무료로 수선 또는 교환해 주겠다는 약속 보증, 즉 판매 보증을 한 경우 향후 구매자의 보상 청구 시 발생된 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설정된 충당금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충당금을 계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변에는 부채성 충당금인 판매 보증 충당금 해놓고 차변에는 비용이 들어와야 되겠죠. 왜? 우리가 이 부채성 충당금은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 때문에 만든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차변에는 판매 보증비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역시 그것을 판매 보증이 발생했다. 즉 수리를 해줬다. 그럼 대변에 현금이 나가고 차변에는 어디서 뺏은다? 판매 보증 충당금에서 뺏은다. 자, 이 경우에도 역시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칠 거예요. 안 미칠 거예요. 당연히. 자, 예제 2번을 보죠. 자, 2001년도 PC 판매액은 1,000만 원이다. 과거 경험에 의하면 판매한 연도의 매출액의 2%, 그 다음에는 3%의 판매 보증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 총 몇 프로가 날아간다고요? 5%가 날아갈 거예요. 그럼 1,000만 원에 5%니까 50만 원의 돈이 나갈 거다. 50만 원의 돈이.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게 판매 보증 충당금이죠. 대변에서 판매 보증 충당금 얼마? 50만 원 나갈 거다. 자, 차변엔 왜 부채를 잡아놨느냐? 판매 보증비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AS 비용으로 15만 원 지급했다. 그럼 돈 나갔네요. 그 다음 어떻게? 대변에 현금이 나가겠죠. 15만 원 나오고 차변에는 요거 꺼내다 쓰면 되겠다. 그죠? 부채에서 부채 잡아놓은 데서 나간 거니까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368페이지 우발 상황 그런 게 나 후발 상황.
자, 우발 상황, 우발 상황. 자, 한자로 보면은 우연할 때 우자요. 우연할 때 우. 발음 발생된다 할 때. 자, 말 그대로 하면은 우연히 발생되는 상황이에요. 우연히 발생되는 상황. 자, 정의를 한번 읽어보죠. 자, 기업회계 기준 등에 관한 해석에 의하면은 우발 상황이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자, 그럴 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나 상황이다. 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대요. 또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잘 현재 모르겠디야. 그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 그게 우발 상황이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잘 모르겠는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우발 상황이라고도 한다. 자, 계속 읽어보면 이러한 우발 상황으로 기대되는 손실을 우발 손실, 기대되는 이익은 우발 이득, 그리고 우발 채무는 미래 우발 상황이 확정된다면 감소하게 될 순자산의 추정치다. 돈 나갈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어쨌든 어떤 직원이 됐든지 퇴직을 할 거예요. 그죠? 왜? 사람이라는 게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죠. 반드시 사람은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퇴직할 거다. 그건 뭐 반드시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판매보증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고정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럼 가봐야 알잖아. 그죠? 자, 어쨌든 그런 것도 우발 상황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발 상황에. 자, 그런데 계속 읽어보죠. 자, 또한 확정적 사건은 이미 발생했으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회계적 추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우발 상황에 포함하지 않다. 확정적 사건은 이미 발생했으나 당연히 우발 상황의 정의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지 그게 우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확정적 사건을 발생했다 그러면 벌써 우발 상황의 정의에 배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걔는 우발 상황에 안 들어갈 거예요. 자, 이 경우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 자료 입구에서 손실 또는 이득의 금을 합리적으로 추정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해라.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리고 집단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래 또는 현상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추정해서 계상하는 비용 또는 손실은 우발 상황에 포함하지 않고 부채성 충당금 또는 대손 충당금 등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라. 자, 사실은 아까 공부한 부채성 충당금이라든지 아니면은 평가성 충당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걔도 사실은 뭐다? 우발 상황이에요. 우발 상황인데 걔는 어떻게 해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놨죠. 걔도 우발 상황 맞아요. 걔도 우발 상황 맞은데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놨으니까 걔는 빼고 그 규정에 따라하고 그 규정에 들어가지 않을 친구들만 우발 상황의 기준에서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우발 손실. 근데 우발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게 우발 손실하고 우발 이득이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결론 먼저 보죠. 결론 먼저 369페이지 보시면은 자,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우발 손실, 우발 이득 해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론 문제로 간혹 나요. 간혹 나고. 자, 봐요. 우발 손실의 회계 처리 요약. 우발 손실. 자,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보면 발생 가능성이 있고 좌에서 우로 보면은 금액의 추정 가능성 그런 게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발생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금액이 얼마인지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때요? 우발채무로 재무제표 본문에 기재하자. 그리고 나머지 다 상황은 다 어때요? 기재하든지 말든지네요. 재무제표 본문에는 어쨌든 기재해요, 안 해요? 어쨌든 기재를 안 해요. 자, 우발이라는 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 때문에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고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보수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발 손실은 기재를 하자. 원칙은 기재를 하자. 그런데 아무 때나 기재하는 게 아니라 자, 걔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일어난다면 얼마가 손해 갈 거다. 이게 거의 확실하게 추정이 가능할 때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기재하지 말자. 왜? 보수적도 어느 정도 해야지. 예를 들어 지금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손해 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손해 나잖아. 사고 나면 손해 나는 거 아니에요. 이익은 절대 안 날 거 아니야. 모르지. 다른 놈이 나를 쳐가지고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손해 난다 이게. 예를 들어 확률이 10%다. 그럼 그것도 뭐 해가지고 재무제표에 우리 지금 차가 50대 있으니까 우발 손실 얼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허황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고, 그러니까 발생 가능성이 확실하고 금액도 얼마, 이게 알 때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주석으로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야. 이렇게 쓰고, 맨 마지막 보시면은 맨 밑에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그러면은 주석으로 공시 가능. 그 옆에도 주석으로 공시 가능. 그러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그래서 어쨌든 발생 가능성도 확실하고 금액도 확실한 경우에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기재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발 손실 다시 368페이지로 돌아오셔가지고, 자, 기업회계 기준의 처리 방법을 보죠. 자, 1번, 대차대비표 현재 순자산이 감소했으면 확실하고 동손실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쓰자. 그죠? 그게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자, 2번, 대차대비표 현재 순자산이 감소했으면 확실하나 동손실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순자산이 감소했으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손실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으면 나머지 경우죠. 자, 우발 손실의 내용, 우발도 확정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주석으로 기재하자. 그러니까 둘 다 확실하고 발생 가능성도 확실하고 금액도 확실하게 예측 가능한 경우에만 적고 나머지 경우에는 주석으로 기재하자는 얘기가 거기 있고요. 자, 계속 읽어봐요. 그러나 출정거 주소에 순자산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도 계류 중인 소송 및 타인을 위해서 채권 담보 보증의 가능성은 반드시 주석으로는 공시하자. 자, 객관식 같은 경우에 충분히 날 수 있는 테마가 되겠죠. 자, 얘는 반드시 희박하더라도 주석으로 기재하재요. 언제? 지금 소송의 진행 중이래요. 소송이 뭐야? 재판 붙었다는 얘기죠. 그럼 재판을 붙고 있으면 어쨌든 이기든지 지든지 조만간에 확정이 되겠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확정될 거예요. 그 상황은. 자, 그리고 또 보증 담보. 보증이나 담보였다. 내가 타인을 위해서 보증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큰 문제를 IMF 때 많이 일으켰던 게 뭐예요? 한 그룹 내 한 기업이 무너지면 자동강으로 다 무너지죠. 왜? 문어발식으로 서로 상호 보증을 했던 상호. 그러니까 한 놈 무너지면 자동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은 기업이 존재하는데 상당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죠. 소송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옛말에 우리 소송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소송 잘못하면 3대가 망한대야. 우리 옛말에.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담보보증. 성경에도 오죽하면 보증은 서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도. 아침에 보증을 썼으면 적어도 해지기 전에 가서 반드시 보증을 해지하고 그래요. 성경에도 있어.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 심각하다는 거는 예수님 때부터 그게 나왔다는 얘기.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은 회사의 계속성에 상당한 의문 내지 회의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재무제 비이용자. 그래서 그 친구들은 최소한 주석으로는 기재하라. 주석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발 손실의 금액이 단일 금액이 아닌 일정 범위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 금액 중 가장 합당한 추정치를 손실로 계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에서 10억 사이. 1억에서 10억 사이. 자, 이렇게 예상되면 어쨌든 여기서 제일 합리적인가 합당한 추정치를 계산해서 기재하는 건 좋은데,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시면은 다만 그걸 잘 모르겠다. 가장 합당한 추정치를 잘 모르겠는 경우에 그 범위 내의 금액 중 최소 금액. 지금 보수주의 하니까 최대가 될 것 같죠? 객관식에서 사기치기 딱 좋은 얘기예요. 그 밑에다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써놓고 거기서 최소가 아니라 그 밑에다가 최대 해놓고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여기서 사기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습관이 돼요. 그죠? 항상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좋아요. 자, 그 나머지는 읽어주시고 네 번째, 우발 손실과 직접 관련되는 반대 청구권 또는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등이 존재하므로 당해 우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쇄되거나 회피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손실 금액은 상쇄되거나 회부될 수 있는 금액을 빼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10억을 물어줘야 돼. 10억을 물어줘야 되는데 이걸 내가 다 물어주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4억을 받아서 물어줘야 돼. 합쳐서 10억 물어줘야 돼. 그럼 나는 얼마 물어주면 돼요? 난 6억만 물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나는 얼마? 6억 이렇게 표시하자는 얘기예요. 말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만 적자. 이게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발 손실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에서도 충분히 아까 몇 군데서 지뢰들이 있죠. 그죠? 낼 만한데 충분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거 주의 있게 좀 읽어봐라. 자, 그 다음에 우발이득. 자, 우발이득 첫 번째 줄 끝부분에 보시면은 우발 상황은 확정될 때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확정될 때까지는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말자. 왜? 보수주의 때문에 그래요. 보수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확실하고 어쩌고 저쩌고 기재해선 안 된다. 확정될 때까지 땅땅땅 두드릴 때까지 기재하지 말자. 그러나 우발 손실은 보수주의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고 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 어떻게 기재했어요. 그러니까 딱 그때도 한 경우에만 기재했어요. 자, 우발이득은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그 굵은 글씨로 된 거 보시면은 확정되는 회계연도에 비로소 인식해라. 뭐 위에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자, 우발 상황 한번 예제 3번을 보죠. 자, 비전주의 2001년 말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인 사건은 다음과 같다. 각 사항별로 재무제표에 어떻게 보고돼야 되는지 설명해봐라. 자, 소송과 관련된 소송에 계류 중인 사건은 다음과 같다. 그럼 여러분들이 벌써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뭐까지는 해야 된다? 주석은 기재해야 되네. 그죠? 소송, 담보, 보증은 주석으로 기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소송에 계류 중인 내용들이다. 그럼 최소한 주석은 기재해야 되겠구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일단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새 최근의 문제들을 보면은, 주관식 같은 경우에 2차 문제에서는 주로 그 공시 쪽에 많은 지금 관심을 기울여요. 왜? 계산 문제는 이미 웬만한 사람 다 풀어요. 왜? 기계적으로 푼다고. 취직들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3수, 4수 하면서 하여튼 공부들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푸는 문제는 웬만치 풀기 때문에 이제는 회계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계산 문제는 잘 푸는데 이론에 약해요. 아주 이빨 푸는데 싫어해. 회계학 하는 친구들이. 자, 그래서 이제는 특히 2차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론 쪽에서 특히 공시하는 것, 또 왜 그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자, 1번 읽어보죠. 자, 공장 폐수로 인해서 인간 농가로부터 5억 원의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네요. 내가 피고요. 그죠? 원고가 누군 줄 알고 피고가 뭔지는 알죠?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고 피고는 당한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어떤 놈이 하면 안 되겠네. 농가에서 5억 원의 피해 보상 소송이 제기됐다. 자, 고문 변호사에 의하면 피해 보상 범위는 2억에서 4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범위가 있네요. 가장 합리적인 금액은 3억 원이다. 회사의 패소는 거의 확실하다.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범위인데 합리적인 금액이 얼마? 3억 원. 그리고 회사가 질 확률이 거의 확실하다. 그럼 어떻게 3억 원을 우발 부채로 기재를 해놔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변에 부채인데 지금 우발 정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이건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계정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 생각이 안 나면 뭐 우발 채무 뭐 이렇게 써놔도 돼요. 정 생각이 안 나면. 그러니까 2차에서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절대 공란으로 두면 안 돼요. 공란으로 두면 안 되고 여기서 예를 들어 우발 채무다 이렇게 써놨다고 틀렸냐? 꼭 그렇게만은 못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뭐다? 뒤에 보시면 손해배상 충당금이다. 손해배상 충당금 내지는 손실배상 충당금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에서 이 용어 써. 그런 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계정 과목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써달라. 그래서 대변에는 손해배상 충당금 3억 원. 차변에는 손실이 발생했죠. 자, 그래서 손해배상 손실이다. 손해배상 손실. 그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보죠. 자, 상표권 도용으로 과거로부터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네요. 역시 피고네요. 판결일은 다음 달 말이고 패소할 가능성은 높다고 예상된다. 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지 진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금액도 얼마인지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둘 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주석 정도로 기재해 놓으면 되겠네요. 주석으로.
자, 세 번째, 과거의 계약 위반 사실에 대하여 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네요. 이제 내가 원고가 됐어요.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해. 자, 내가 제기해서 내가 돈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죠. 자, 이득이 발생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른다. 확정될 때까지 재무제표에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이것도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알면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석으로 기재해 놓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채가 나오는데요. 자, 사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8장에서 다 공부를 했어요. 그죠? 사채에 대해서 사채를 발행한 사람이다 그러면 사채로 회계 처리하고요. 사채에 투자한 사람이다 그러면 유가증권 해가지고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한다.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8장에서 공부하지 않은 내용만 이미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살펴보고 넘어가죠. 자, 첫 번째 테마가 사채 발행비 회계 처리다. 자, 사채라는 게 그냥 아무 종이 쪽지에다 쭉쭉 써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수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좋은 종이에다 좋은 종이에다가 자 금액 얼마 하고 이렇게 딱 그 좀 그럴듯하게 왜 100억짜리도 있고 1000억짜리도 있는데 아무 그 A4지에다가 그냥 쭉 써서 주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쇄를 해요. 인쇄를 그럴듯하게 인쇄해서 이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채를 발행할 때 그런 인쇄비도 들어가고요. 또 나 이 사채 발행할 거니까 나한테 투자할 사람 모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고 선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광고 선전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요. 또 그것을 대행해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 그 대행을 해주죠. 자, 그러다 보면 거기도 뭘 줘야 돼? 수수료를 줘야 돼. 수수료. 자, 그런데 비용들이 많이 나간다 이게. 그래서 그 비용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사채 발행비다. 그렇게 표현. 사채 발행비다. 자, 사채 발행비의 정의는 저 첫 번째 줄에 쭉 있죠. 자. 굵은 글씨만 보세요. 사채 발행비에 대한 정의는 설명했고요. 자, 사채는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라.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라. 자, 발행 밑에다가 액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오면은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히게 틀릴 수 있는 요지가 돼요. 사채 발행비는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사채의 발행. 객관식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테마예요.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사채를 11만 원에 발행했다. 10만 원짜리 액면 10만 원짜리 액면 10만 원짜리 사채를 발행은 11만 원 했다. 그런데 사채 발행비가 5천 원 들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사채의 발행비는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자 그랬죠? 자, 그 얘기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사채가 10만 5천 원에 발행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채 발행비는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자. 그 얘기는 11만 원에 발행됐는데 발행비가 5천 원 들어갔으니까 빼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10만 5천 원이 되고 사채는 10만 5천 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채 발행비는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어디서 떼요? 1번 사채의 발행 가격, 2번 사채의 액면 가격, 3번 모르겠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어디서 차감하느냐? 1번 사채의 발행 가격, 2번 액면, 3번 모르겠다. 몇 번? 1번 손 들어봐. 1번. 2번 손 들어봐. 다수. 3번. 여러 있지. 분계를 생각하란 말이야. 항상 여러분한테 내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거 용어에 연연하지 마. 분계를 생각해. 분계. 사채가 할인 발행됐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사채가 9만 원에 발행됐다. 10만 원짜리 사채가 9만 원에 분계해봐요. 자, 제일 확실한 게 뭐예요? 차변 뭐 들어와? 돈 들어와. 얼마? 9만 원. 대변에 사채 얼마? 10만 원.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 사할차. 그럼 이제 다시 1번 발행 가격, 2번 액면 가격, 3번 모르겠다. 몇 번?
지금 이게 뭐요, 이게? 이게 액면이에요, 발행 가격이요. 액면이지. 이거는 발행 가격이잖아. 그러면 이거 표시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고정부채 1번 사채 10만원, 사할차 만원, 사채 9만원에 발행됐네.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전혀 뭐 그대 먼 곳에. 그러니까 항상 분계를 생각해서 분계를. 배계약은 분계만 되면은 배계약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뺀다. 발행가액에서 뺀다. 물론 다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사채의 할인 발행 차금. 물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액면가액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아마 다 설명했을 거예요. 사채할 때. 안 했나요? 안 했으면 말고. 자, 어쨌든 요런 데서 말장난해요. 아주 헷갈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뭘 생각해라? 분계를 생각하세요. 분계를 생각하고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시면은 간단해요. 배계약은. 그래서 이런 데서 당연히 말장난 많이 치겠죠. 칠 수밖에 없어요. 왜? 잘 틀리니까. 봉이잖아, 봉. 자, 어쨌든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자.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자, 그러고 뭐 설명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채의 발행 가격이 있고, 액면 가격이 있고, 자, 그런데 지금까지 공부한 건 우리가 사채의 발행 가격, 액면 가격만 있었어요. 사발비는 고려를 안 했죠.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 있었고, 시장 이자율이 있고, 액면 이자율, 내지 뭐 표면 이자율. 자, 이런 이자율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채의 발행 가격을 어떻게 결정을 했다? 앞으로 들어올 이자와 원금의 현재 가치. 뭘로? 시장 이자율로 할인해서 사채의 발행 가격을 결정했어요. 자, 결정하고 난 다음에 사채가 할인 발행되거나 할증 발행될 경우에는 사채 할인 발행 내지는 할증 발행 삼각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자 비용하고 사채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차금을 계속 삼각을 해왔죠. 자, 근데 그 삼각할 때 역시 시장 이자율을 이용해 가지고 시장 이자율을 이용해서 삼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사채의 발행 가격이 어쨌든 이걸 통해서 앞으로 들어올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시장 이자를 통해서 우리가 할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삼각표를 만들었는데, 자, 이 발행 가격에서 이제 사채의 발행 비용이 차감이 될 경우에는 이 시장 이자를 적용가지고 이 박스를 만들었을 경우에 이 끝에가 액면 이자로, 액면 금액으로 안 떨어질 거예요. 왜? 지금 이 사채의 발행 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해돼요? 지난 시간에 사채의 할인 발행 가격을 계산할 때 앞으로 들어올 이자와 원금의 현재 가치. 그런데 할인율은 뭐다? 시장 이자율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사채의 발행 가격을 계산했어요. 자, 그 발행가액 계산한 데서 할인 또는 할증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 삼각표를 만들었죠. 삼각표를 만들 때 이때가 일자하고 여기가 유효이자, 액면이자, 삼각의 장부가 해가지고 하면은 끝에가 딱 정확히 뭐가 떨어진다? 액면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발행 비용이 여기서 빠져버리면 이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이 금액에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표를 만드는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자? 사채의 발행 비용이 있을 때는 이거 갖고 이 표를 만들면은 이 표 만들 때만 얘기해요. 이거 갖고 이 시장 이자율 가지고 여기서 적용했을 때는 이 금액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를 만들 때는 별도의 이자율이 다시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끝에 가서 액면 금액으로 안 맞아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특히 뭘 준다? 별도의 유효 이자율을 다시 줄 거다. 그걸로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예제 4번을 보죠. 예제 4번.
자, 비전주택은 2001년 1월 1일 액면 100만원, 액면 100만원, 액면 이자율 10%, 만기 3년, 이자 지급일 매년 12월 말인 사채를 발행했네요. 근데 사채 발행 당시 시장 이자율이 몇 프로? 11%였어요. 11%. 액면은 10%. 그럼 할인 발행돼요? 할증 발행돼요? 할인. 왜? 시장보다 더 싸니까 싸게 팔아야 돼요. 자, 사채 발행비로 23,590원을 지급했다. 사채 발행일을 회계 처리인.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자가 액면 이자가 10%예요. 100만 원짜리 10%네요. 그럼 어떻게 매년 이자가 10만 원씩 들어와요. 그럼 10만 원 사채 발행 계산할 때 이자의 현재 가치 플러스 원금의 현재 가치죠. 자, 이자는 어떻게? 10만 원 곱하기 이 시장 이자율이 11%라고 그랬죠. 11% 만기 3년 연금형가 여기 이자 형가고요. 그 다음에 원금의 형가는 100만 원 곱하기 11% 3년 현가 요걸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측에 371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해서 사채가 얼마에 발행된다? 97만 5,561원에 발행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발행이 됐어요. 발행이 됐는데 얼마의 돈을 썼다? 사채 발행비로 23,598원을 썼죠. 그럼 사채가 얼마에 발행된 걸로 본다? 95만 1,963원에 발행된 걸로 보는 거예요. 사채가 95만 1,000원에 발행된 거다. 그래서 회계처리는 밑에처럼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삼각표로 넘어가 보세요. 삼각표. 삼각표로 95만 1,000원에서 출발해가지고 얘를 11%로 적용하면 끝에 가면 반드시 액면이 안 나올 거예요. 왜? 23,000원 때문에. 사채 발행비 때문에. 자, 그럴 때는 어떡하자? 그 문제에서 계속 읽어보죠. 맨 밑에 보시면 문제 박스의 맨 밑에 줄 보시면 단 사채 발행비를 보면 내부 유효 이자율은 12%라고 가정한다. 별도 이자율 줄 거예요. 왜? 끝에 가서 안 맞으면 안 되니까. 2가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삼각표 만드는 할인율은 별도로 주어진다. 단 얘는 삼각표 만들 때만 써먹는 이자율이에요. 할인할 땐 써먹으면 안 돼요. 일단 발행하고 난 다음에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할인할 때는 시장 이자를 쓰는 거예요. 시장 이자. 다만 삼각표 만들 때는 어떻게? 별도의 유효 이자를 다시 주어진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써먹어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회계 처리는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자, 그럼 자 이제 뭐 부채가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이 삼각표만 보시면서 나랑 같이 삼각표만 보세요. 회계 처리는 없네요, 보니까. 자, 발행시 회계 처리는 있는데, 발행시 95만 1,000원에 발행됐다. 자, 우리 발행시 분기를 해보죠. 차변에 현금 95만 1,000 얼마. 대변에 사채 100만 원. 자, 그럼 차변이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차변 쪽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 됐어요. 자, 1차 이제 삼각표를 보면서 1차 년도 말부터 이자 주는 분기를 해봐요. 이자 주는 분기. 자, 1차 년도 말에 이자를 줬다. 대변에 얼마를 줘요? 현금 10%에 10% 얼마? 10만 원 줘야죠. 1차 년도 말에 대변 현금 10만 원. 왜 줬냐? 차변에 이자 비용이다. 이자 비용이 얼마예요? 11만 4,236원. 더 많이 줬네요. 자, 대변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채 할 정신 차려요. 아까 발행할 때 할증 발행했어. 할인 발행했어. 할인 발행했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서 할인 발행이 되는 거예요. 자, 2000년도 차변에, 대변에 현금 10만원 줬다. 현금 10만원 줬다. 왜 줬냐? 차변에 이자 비용이다. 이자 비용 얼마예요? 11만 5,944원. 그러다 보니까 대변이 비네요. 대변에다 어떻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나머지. 자, 3000년도 역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난 시간에 이것이 눈에서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 때까지 공부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떠오르는 분들이 있죠. 곤란해요. 무지하게 곤란해요. 왜? 이거는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매년 나는 문제예요. 매년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야만 중급 회계 갈 수가 있어요. 중급 회계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까지는 다 똑같아요.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을 다시 더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그때는 다 말로 떠드는 거예요. 이 분계를 어떻게 다 해? 나도 다 써줘요. 여러분 저 다른 분들처럼? 그거 쓰면 뭐 할 건데? 쓴 거는 내 거예요. 여러분 걸 만들어 가야지. 내 걸 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백날 써도 소용없어요. 왜?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그려져야 돼. 그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반드시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중급회계 들어와서 중급회계 내용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간혹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뭐 초급회계하고 초급회계 내용이 중급회계 다 나온다는데 뭘 또 초급회계를 따로 공부하냐고. 아니에요. 물론 나와요. 나오는데 초급회계에서 공부해서 올 부분이 있고 중급에서 따로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구단 뭐 중학교 가면 구구단 안 나와요? 구구단 다 나오죠. 중학교도 다 구구단 나와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나와요. 그럼 뭐 중학교 가서 하면 되지 뭐 초등학교 때 그거 뭘로 억지로 암기하고 있어. 중학교 때 가서 하면 되지. 더 잘할 텐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초급회계의 기초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급회계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머리를 깨야 돼요. 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원가 관리 얘기는 못 들어가요. 죽어도. 왜? 재무회계 논리가 그대로 원가 관리 얘기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초급은 그냥 한번 대강 보고 넘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해요. 초급을 완벽하게 하면 할수록 중급회계 시간은 단축돼요. 적어도 중급회계 따로 봤을 경우에 초급회계를 별로 안 보고 중급회계를 봤을 때보다 거의 더블 이상 차이가 나요. 시간이. 그리고 완벽한 이해를 못하고 다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 출제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론적 배경을 묻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론적 배경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분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계에서. 분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론적 배경을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다 외워야 돼, 역시. 항상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공부해봤지만 저랑 같이 수업하면서 공식 하나 암기한 거 있어요? 없죠. 다 논리는 어디서 끄집어내왔어요. 손익계산서 원리, 대차대지표 원리에서 다 끄집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접근할 때 반드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항상 회계학은 어렵고 진짜 전문가만 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저하고 한 달 조금 더 해서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뭐 회계학이 그래 어려워요? 아니죠. 할만하잖아요. 할만해요. 왜? 논리로 접근하니까 할만해요. 근데 그걸 다 분계를 암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래에 팔려서 암기해가지고 그 암기에서부터 다 분계를 다시 한다. 이런 분계 되겠어요? 분계 안 돼요. 이런 거.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뭐예요? 자산의 증가예요? 부채의 감소? 이건 뭐예요? 지금 차변이니까 적어도 자산이 증가 아니면 부채의 감소든지 자본의 감소든지 비용의 발생이든지 이거겠죠. 그냥 그래요. 그렇잖아요. 응? 뭐예요? 그런데 어떻게 분개를 해? 그거다 대입해가지고 분개를 못하는 거예요. 논리로 접근해야지. 자, 어쨌든 열심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사채. 자, 자기사채. 자, 우리가 기업이 돈을 빌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한테 돈을 이만큼 빌렸다. 이제는 언제 몇 프로를 줄게. 원금은 언제 갚을게. 하고 말하자면 차용증에 써준 거예요. 차용증. 우리 쉽게 얘기해서는 돈을 빌린 다음에 차용증을 써주는 거다. 그게 사채다. 사채인데. 자, 그런데 그걸 지가 다시 들고 있대요. 기업이. 차용증 써준 거를 사채를 발행했던 것을 다시 자기가 들고 있다. 그게 자기 사채거든요. 그럼 뭐예요? 왜 들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들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때 들고 있을 수가 있어요? 돈을 갚아야 상대방이 자기한테 그걸 다시 줄 거예요. 그죠? 사채를 발행했어요. 사채를 발행했는데 발행한 사람이 그걸 다시 들고 있다. 그 얘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채를 갖다 줄 이유가 없죠. 왜? 그 사채라는 것은 자기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자료로 받은 거예요. 저 친구가 돈을 빌렸다는 증거자료로 받았는데 다시 그 친구한테 갖다 줄 이유가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다? 사채를 실질적으로 상환했기 때문에 주는 거다. 그래서 자기 사채는 어떻게?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사채를 상환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자. 자기 사채다. 그러면 어떻게? 사채를 갚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이것으로 부채는 마치고요. 조금 쉬었다가 자본 공부하도록 할게요.